한국 사람. 남한 사람 같아. 야, 멋있다. 미람들이요. 와. 얼굴형이 하나예요, 다. 운동 잘하는 사람 얼굴 있죠, 왜? 그래요. 네, 이거 먼저 사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 그 대외 매체인 메아리라는 곳에서 최근 기재한 사진인데요. 북한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여기 로켓이나 아니면 총 같은 장난감을 준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전쟁 준비와 더불어서 이제 미사일 사상 교육을 애들한테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총이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장난감을 주지 않나 싶은데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설방울을 들고 이제 수류탄이라고 미제 승냥이를 까부신다고 막 던지고 탱크 가지고 놀았거든요. 언제 남한 아이들이 갖고 논 그런 뭐 인형 가지고 놀고 뭐 엄마 놀이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아들이 있잖아요. 네, 문제는 저희 어렸을 때 저렇게 총 가지고 다 놀죠. 애들, 남자애들 총 좋아하고 그런데. 우주총 같은 거지. 예, 뿅뿅뿅. 근데 저런 자세로. 그것도 AK 소총 거예요, 저거를. 네, 저거 따발총 같은 거 아닌가요? 소련에서 준. 거의 예비군 훈련인데요, 저거. 이게 사실 저도 이야, 어렸을 대박이다. 때 총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저런 나이에는 로봇이나 사실 뭐 인형이나 그런 걸 갖고 놀아야지 정상인데 저거는 어린아이들이 그냥은 안 나오는 자세예요. 엎드렸어요. 근데 저런 애들이 배우는 노래도 똑같아요. 남녘 땅에 기어든 미제 원수놈 뭐 이러면서 뚜루룩 뚜루룩 쏘자야 이런 노래를 배워줘요. 저런 애들은. 그리고 한국에는 물총을 저런 아이들이 물총을 가지고 놀지 않나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두 줄로 세워놓고 앞에다 미지 승냥이를 세워놓고 목표물로 세우고 그리고 총을 가지고 쏴요. 그리고 목표가 해설이 누가 정확히 맞췄는가에 따라서 그 승패를 이렇게 겨루고 하는데 최근 연간에는 저렇게 로켓까지 앞에다가 한 걸 보면은 우리 장군님 계시고 로켓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정말 그 강대국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그걸 인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치원은 여름에 물총놀이를 할 때도 주의사항이 뭐냐면 얼굴은 쏘면 안 된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든요. 밑으로 쏴라.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맞춰야 되는 거네요. 우리는 눈하고 딱 머리를 맞춰야만이 명중이에요. 사실 북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김정일, 김일성 생일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얼마 전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에 국가에서 아이들한테 선물 준 그 포장지에 아이들이 로켓을 타고 강성 국가호라고 써있는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써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북한에서 로켓이라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를 지키는 무기, 그리고 그 다음은 과학 발전. 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리고 계절별로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네, 거죠. 연대별로 바뀌는데 우리 때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고 나왔어요.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그 모습을 디자인했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강성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는 강성 국가호라고 말할 때는 우리 강성 국가를 지키는 로켓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저 선물 봉지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저걸 보니까 지금 로켓을 형성하는 건데 저게 미친 짓이 아니고 저기 제정신이면 저렇게 왜요? 아니 어린아들이 갓 태어나갖고 아직 엄마 손에서 그렇게 자라는 애들인데 뭘 안다고 그 애들한테다가 로켓까지 총까지 쥐어주고 사실 저 안에 내용물이나 좀 온전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안에 내용물에 과자랑 껌이랑 들어가 있는데 저 때는 우리 때는 저기 로켓 그림이 없었고 이제처럼 학생 소년 궁전 그림이 있고 거기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 과자가 오면은 우리가 받고 그걸 먹으려면은 이빨이 스댕이 돼야 돼요. 너무 깎아내서 스댕.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스댕. 네, 스댕이 돼야지 그 과자를 전혀 씹지 못하거든요. 너무 깎아내갖고 어르신들한테 쥐어주면 한 하루 종일 걸릴걸요. 그 과자가 빨아먹는 거잖아요.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총싸움하고 놀았는데 해봤자 친구들이랑 빵야 이러면서 놀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히 이 총으로 목표를 확실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네. 쏴야 된다.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의식이 딱 발달될 때부터 우리의 주적은 미국놈이다. 네, 주한미군이다. 이거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기 때부터.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뭐 과자 봉지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만화가 있는데 만화 중에도 연필폭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만화 속에 연필을 폭탄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죽이냐면은 미제를 죽인다. 사격 준비. 목표 전방에 나타난 적 함선. 앞으로 중앙선 1번 8번 올리가 44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세뇌라는 거는 북한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세뇌라는 거는 이 아이들 삶 속의 일부분이에요. 만화를 통해서, 선물 봉지를 통해서,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적관념이 확실하게 들고, 그리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아까 그 대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거 이상하다, 애들 정서에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특급 비밀, 김정은을 지키는 사람들.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이 늘 김정은 곁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오랜만에 우리 평양 수도사령부 출신의 심질 선생님이 나오셨는데요. 선생님, 김정은을 지키는 사람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북한의 정치 체제라든가 모든 체제가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체제로 딱 되어 있어요. 국가 시스템이. 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지키는 것은 제가 평양사령부에서 복무했지만 우리 평양 방어사령부가 김정은을 지키고 더 가깝게는 허위국 아이들이 지키고 있죠. 네. 네. 호위사령부라면은 저쪽에 호위사령부 간호사 출신 최성희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있던 데가 허위사령부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제가 있는 허위사령부인데 그 허위사령부는 경호부대도 있지만 그 외 그러니까 이런 특각 관리원들 그 허위사령부 내 안에 특각이 있거든요. 그게 관리하는 관리원들 비롯해서 중앙당에서 뽑는 억과 육과 그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 허위사령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보디가드 호위사령부의 수는 총 10만 명이다. 10만 명! 이게 옛날 같으면 10만 대군 네. 양병설 나와야 되는 너무 많다. 10만 명이 뭐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정도 명을 지키는 게 10만 명인 게 사실입니까 정말? 예, 10만 명이 이제 추정하는 것이 옳고요. 아까 10,000명이라고 얘기를 한 분도 있고 그런데 10만 명이면 사령부라고 말 안 하죠. 오, 10,000명을요? 예, 10,000명이면 뭐 한 개 사단이라고 말하면 되지 허위 사단하면 되지 왜 허위 사령부라고 그러겠어. 허위 사령부는 10만 말하자면 북한군이 총 뭐 한 110만 이렇게 보는데 허위국 역량만 해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 허위국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두 개 군단이 합친 게 한 개 사령부 허위 사령부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20세 미만이나 여성들이나 빼고 위에 예를 들어서 한 35세, 40세 위를 빼고 그럼 중간 D로 인구로 분포로 들어갔는데 최대로 쳐도 한 600만 친다면 군인이 100만이 넘는다고요, 그중에?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게 일하는 사람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게 북한의 군사 복무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0년. 예, 북한 당국에서 제일 좋은 무기가 생산되거나 수입되면 방어사령부나 허위사령부를 모두 무장시켜요. 네. 가령 이해하면 북한에서 지금 5.53mm 자동소총이 나왔을 때도 방어사령부와 허위사령부가 제일 먼저 무장했다니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2016년도에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병력만 49만 명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허위사령부 하게 되면 우리는 청와대 경호실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말한 지금 10만 명은 김정은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과 그 일가족 또는 김정은 옆에 그 측근 보좌관들 이 사람들 안전과 안녕까지 다 지키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국 당주연의 정치국 위원만 돼도 허위사령부들이 가서 가택을 지켜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키는데 자꾸 고모부도 죽이니까. 그 죽이는 게 지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아 죽이는 게 지키는 거다? 병원이네. 허위사령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제 일부류는 이제처럼 그 김정은 딱 허위, 그 김정은을 위주로 해갖고 가족들 이렇게 허위하는 일부류가 있고 2부류는 이제처럼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든가 그 외에 혁명열사로 사적비 건물들 그런 걸 허위하는 거 있고 3부류가 이제처럼 평양에 날아오르는 비행기부터 거사총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테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지금 974라는 게 또 따로 새로 생겼거든요. 974라는 게. 근데 그 974에서는 이제처럼 다 하고 있어요. 허위도 담당도 하고 그 외에 테러
뭐 이제처럼 장성택을 그게 나왔어요. 장성택을 처단하는데도 974가 동원됐거든요. 974? 네, 974라고 하면은 그게 이 974 명칭은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간단히 듣게 된 거고 정확한 명칭은 당중앙위원회 5과, 6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항시적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각오만 안고서 일하는 애들인데 그게 바로 974. 그 위에 이제 별도로 있는 게 허위사령부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완전히 호위사령부는 최정예 부대네요. 그러면 그 군인들조차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출신성분 자체가 계급적 토대인데 그 절대적 표징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구체적 표징으로 충실성, 건강, 미모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제 보고 뽑는 것인데 정말 뭐 그 사람들 뽑고 나머지 이제 무릎 꿇고 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엘리트도 핵심 계층 엘리트가 있고 기본 군중 엘리트가 있어요. 북한에서 벌써 대학 들어가서 대학 공부한다면 이건 별로 사돈의 8춘까지 크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렇지. 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수령 족속과 저체제의 핵심 세력을 근친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보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분 제일 좋은 사람들로 뽑아요. 기본 군중도 3개 부류가 있어요. 3개 부류에서 상위에 속하는 기본 군중에서 뽑아가요. 근데 이게 북한도 이 전체 국민이 의무병력제니까 제일 먼저 뽑는 게 저게 핵심 계층을 뽑는데 10만의 더 핵심 계층이 있었으면 20만도 만들 거예요. 근데 분포상 그렇게 안 나와요. 한 번 뽑아도 10만밖에 안 나와요. 핵심 계층하고 기본 계층 쪽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나머지는 싸잡아서 북한 인민군대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 엘리트 자손들이 허위국에 많이 가요. 아니 그러면 저 김지성 씨나 정민우 씨는 그 호위사령부 보면 약간 부러움과 뭐 이런 게 그런 게 있었겠네요. 좀 북한의 좀 남자들이 허위국 가게 되면 좀 한 번쯤은 나가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좀 나가려고 좀 운동을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저희는 좀 가족이 좀 그런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포기했고 이제 허위사령부를 뽑는다게 되면 한 뭐 사돈의 8촌까지 조사를 그런 허구 조사를 하는데 그 허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한 명이라도 탈락되면 그러니까 군대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저 장인어른한테 인사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 나왔다고 했더니 그런가 하고 좀 약간 인정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평양에서 호위사령부 출신이라고 하면 뭐 신랑감으로 인사 왔을 때 좀 대우를 좀 받느냐? 네, 대우를 받는 게 왜 받는가? 거기 딱 제대대 오면은 공산대학 졸업증을 줍니다. 우선 그 대학 그 졸업한 사람들은 공산대학 졸업증을 주고 우선 첫째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지망을 하면 거기에 보내주고 우선 수건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단관부나 검찰도 검사나 첫째예요. 그러니까 신랑감으로는 아주 저격이죠. 우리 중 대장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호위사령부는 못 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때 친구들 보니까 남자들은 똑같은 날 같이 졸업해서 같이 군대에 나간답니까? 네. 근데 초모 자체가 틀린 게 원래 신체검사 다 따로받고 6개월부터 진짜 관리를 해줘요. 와서 사진 찍고 우리 기스 나면 안 되고 하니까 사진 찍고 관리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군대를 먼저 뽑든가 늦게 뽑든가 해요. 그럼 북한도 호위사령부 나왔대 하면 오키 씨 어떤 남자 내가 호위사령부 나온 남자 소개시켜줄까? 이러면 반응들이 어때요? 우와 오케이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던 사람이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 김정은이 호출받고 갔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긴장돼서 막 땀이 흘렸대요. 이마에. 그래서 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는 순간 누구도 모르는 데로 갔어요. 집에 오지도 못하고. 손수건 꺼내서요? 네. 손수건 공장 들어가서 동작도 딱 그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정일이 때인데 김정일이가 그 군인들 그 훈련장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 그 탁 하는데 그 한 군인이 사격을 되게 잘해가지고요. 그 김정일 불렀는데 그래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그 불러가지고 그 군인이 뛰어가는데 권총이라는 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군인은 그 내려오니까 다시 이렇게 뒤로 보내려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
총알이 날아왔는데 어떡해? 그게 그 어디서 날아온지 그러니까 정확한 걸 그러니까 뭐 다 모르고 그러니까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보이는 데 부분만 아닌데 안 보이는 데서 다 이게 감시하고. 아니 그게 권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격 훈련하던 자세에서 그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랬으니까 막 달려갔는데 무기가 무거우니까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다시 뒤로 보내려고 하는데 총알이 네. 사실상 쿠데타. 높은 사람이 불러서 지금 굿보로 가는데 총은 지금 자꾸 내려오고 건들건들하고 하니까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사살했다는 것은 김정일 축군에서 경호하는 아이들이 사살했지 다른 사람이 사살한 건 아니에요. 그 군사법이 네. 있어요. 그 군사법에 총이 흘러내면 안 되는 게 최고 사령관 앞에서 총이 흘러내렸다는 자체는 그 군기가 아니 이게 혁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한 바퀴 들어가면 11년창 가야 돼 군대가 장교가 진짜로. 그 법이에요 법.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제 어디 행차를 간다 그러면요 거기 가기 전에 저격수가 다 배치돼요. 어디에 있는지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총에 손이 갔다 그러면 무조건 사살이에요 그거는. 아니 근데 저기 호위사령부 출신 성희 씨도 저렇게 까다롭게 뽑혔어요? 안 돼, 당연히 그랬죠. 키가 몇인데? 아 키가 몇이에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167? 한 167? 네, 맞아요. 딱 맞췄어요. 북한에서 이게 대단히 큰 키예요. 167이 지금 엄청 큰 거야. 대단히 큰 거인이야 거인. 없는 거예요. 아 167이면? 지금 정민우 중대장이 자기가 북에서 엄청 큰 사람이었는데 그랬다고 했죠, 중대장. 작은 축이 아니에요. 그죠? 작은 축이 아니에요. 아니 놀라운 게 키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요?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딱. 야 막 물었던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보통 키가 167, 168이에요. 아, 그래? 근데 여자 키가 저 키면 대단히 큰 키예요. 거기 드문 키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뽑혀갖고 한 달에 한 번씩의 신체 검사를 걸쳤어요. 근데 그때 진짜 가정 내력에 진짜 사돈의 팔촌, 좀 평상시 모르던 형제들까지 다 캐거든요. 그 중에 소를 잡아먹은 게 없는가, 아니면 뭐 그 소가 제일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크게. 중벌이, 중재. 네, 소를 잡아먹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갖고 소리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억가들로 온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당중앙위원회 억가, 육가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뽑는 데가 있었는데 저는 억가로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남자들이 178 이상인 거예요, 몽땅 다. 그리고 다 허리허리하고 엄청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억가, 육가를 뽑힌 사람들을 보면 정치사상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자, 선글라스 끼고 온 분들 오, 보이시죠? 한국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죠. 아니 똑같 정말 멋있다. 한국 사람. 남한 사람 같아. 내 이상형이 다 저기가 있는데? 와 멋있다. 미남들이요. 와. 얼굴형이 하나예요, 다. 운동 잘하는 사람 얼굴 있죠, 왜? 그래요. 얼굴 생김새나 진짜 뭔가 좀 당당하고 좀 멋있네요. 왜? 네. 전에 저거를 TV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근데 남자가 봤을 때도 정말로 짱짱하잖아요. 몸도 그렇고 진짜 위력감이 느껴지는데 저런 사람들, 호위사령부 사람들은 그런 훈련도 일반 군인들하고는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강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호위사령부 25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직접 호위사령부에 계셨던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일성하고 이제 그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그리고 호위사령부장 이제 그 이일설 세 명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셨대요. 마시면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인민군은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우리가 뚫지 못할 그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일설이 듣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호위사령부 방어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일설이 또 한마디 해요. 아닙니다. 우리 호위사령부는 세강의 최고의 방어부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그 사이에서 그래 한번 둘이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가 1992년도였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무력부와 호위사령부 간의 훈련이 시작돼요. 공방 훈련이죠. 무력부는 그 김일성 그 특각을 이제 공격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통해서 그 잠수함을 타고 올라오다가 호위사령부가 거기다가 고압 전류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살당했죠. 그게 뭐? 죽었다고요? 네, 몰살당했어요. 그때 이제 판명된 게 호위사령부 방패가 더 강하구나라고 이제 판명이 됐죠. 죽이면 어떻게 해? 훈련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했네 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호위사령부가 그만큼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호위사령부가 마음만 약간 먹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봅니까? 이제 호위사령부나 평양방어사령부나 일반 인민무력부 육해공군이나 또 일반 주민들 속에서 서요라든가 특히 쿠데타 같은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체제를 몰라서 그렇지 평양방어사령부가 원래 기원되게 된 것은 1968년 1월 23일 날에 미국의 간첩대라고 했던 퓨에블로가 북한 해군에 의해선 납치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 원산시 하나만은 초토화시키겠다. 네네. 이렇게 하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동해안연선에 꾸려들었는데 결국은 그 초토화시키지도 못하고 군사적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물러갔어요. 네. 미국이 엔터프라이즈를 철수시켜서 물러갔지만 북한 자체로는 이번에 사실 미국이 액션 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놓고 교훈을 찾을 때 평양 방어가 허술하기 그지없다. 네.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평양 방어를 위한 무력을 중강함에 있어서 인민무력부들에서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구성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양 주변에 50km 안팎에는 국경 100mm 지나가는 포가 없어요. 100mm 안 지나가면 사거리가 다 제한되어 있거든요. 사거리가 높은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그게 이영호 인민무력부장 우리 군사법 때 죽은 거 그때 열병식 한번 돌렸다 죽은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구 사람과 명령 없이 열병식 쫙 끝나고 열병 정도에 평양시내 지절로 돌렸거든요. 그래 죽었거든요. 교육을 그리 받았는데 그 사람이 열병 전에 끝나고 포사격 훈련할 때면 잡혀 잘못 져서 김정은에다가 줘봐요. 군대는 하나만 그냥 쏘는데 막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하니까 김정은이 막 죽이는 거야. 인민무력부장 뭐야 상관이 없죠 그냥.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인민무력부장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내 마음을 얘기했어. 인민무력부장이 나만 못 알아들은 거 아니지? 이번에 특히 못 알아들었어. 인민무력부장이 한 바퀴 더 돌아서? 아니 그러니까 열병 정도 끝나고 열병식 끝나고 열병 정대를 평양시 한 바퀴 쭉 돌린다고요. 그걸 최고사령관이 사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렸다 이거예요. 허가 없이? 그렇죠. 자기 사인 없이. 네. 시범 사격으로 좌표 잘못 져서 막 김정은한테 줘봐요. 그게 바로 다 날아가지. 그러니까 김정은의 좌표를 포를 쏘는 사람들에게 잘못 줬을 경우 김정은의 이제 그 목숨이 위해가 된다. 예, 그 말이었습니다. 북한군 체제는요 어떤 지휘관이 결심을 형성해서 명령을 하달할 때는 혼자서 결심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옆에 정치원이 있고 그 옆에 보위 사령관이 있어요. 이 때문에 혼자서 절대로 명령을 하달 못하고 협의체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 이제 일반 다른 부대라든가 어디에서 소요라든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평양방어사령부는 그것을 진압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진압하게. 이 우리 그 김정일 때 허위사령부가 이 거의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수류탄을 여기에다 찼는데 그게 수류탄이니까 고리가 빠지면서 땅에 떨어 폭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해서 그 다음부터 경호대들이 수류탄을 절대 몸에 착용 못하게 됐어요. 그거는 엄격하게 해갖고 그 수류탄 사고 낸 사람하고 지휘관은 멍땅 행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때 당시 무기가 신식 무기라고 5.45mm 자동거총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군대 입대한 게 2006년도에 입대했는데 974가 벌써 다 검사를 하고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호위사에다 풀었어요. 그게 5.4 무기를 먹당 받아들이게 돼갖고 그런데 지금 김정일 때와 달리 김정은이가 어째 신변의 위험을 느꼈는지 지금 호위사 인원을 더 보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반란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위 사령부라고 해도 1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위 사령부에서 일하는 군인들은 다 무슨 일을 해요? 김길성 기자님 그 족속들한테 뭐가 있겠죠? 소위 호위국 군관들 일은 참 코믹했어요. 내가
93년도에 그때 당시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군사담당 비서 전병호를 따라서 바로 저 특각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 개인 그 덕성 시기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 부부간이 갔는데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니까 화장실 청소로부터 해서 그 특각이에요. 제 모든 청소는 도말할 것도 없고 이부자리 펴주고 베개 발라놓는 것도 다 걔들이 하고요. 다 해야죠 뭐. 네, 밥 먹을 때 이 화물 이거 한번 갖다 놓는 것도 다 걔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대접을 받았어요. 전병호 따라 들어가자 나니까 딱 한 탁에 앉아 먹었죠. 그다음에 뭐 산책할 때 여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하고 가이드 하는 것도 걔들이 다 하고 자기네 다 헐고 군관들이래요. 그 안에서 낚시터도 있어요. 맥전나루 있는 데는 낚시터에서 낚시코 지렁이 끼워주는 것도 걔들이 다 해요. 그다음 뭐 돼지를 뭐 방사에서 키우면 몸에 좋다 해서 돼지를 몰고 다니는 녀석들도 있더라고. 쟤는 뭐야? 쟤네도 헐국군간이라는 거예요. 잔디 깎는 것도 헐국군간이고 그렇죠. 개돼지 모욕시키는 것도 다 헐국군간들이고. 그게 왜냐면 그 안에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알고 나면 허이고 가래도 안 가요. 맞아요. 그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가 한 명 입원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처럼 허위 사령부 특각 관리원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이제처럼 억가에 뽑혀갖고 인물이랑 엄청 예쁜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막 우리 부원장한테 손잡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결핵 판정해서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왜 그냐고. 그 좋은 데 갔는데 누구도 못 가는데 갔으면은 군사복무 잘해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이러는데 못 하겠대요. 왜 못 하겠는가?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겨우나 그 김정일 때니까 오겠는지 모르는 그 빈 방을 지키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20시간 물걸레를 쥐고 계속 바닥 청소를 한대요. 그 방이 한 사람당 3개씩 맞는데요. 그 바닥 평방수가 너무 큰데 그걸 하고 나면 허리가 막 아프고 힘들대요. 그리고 군기 괜히 잡고 네.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맞아요. 힘든 건지 아세요? 그리고 근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나가던 걔네도 보면 막 반가워서 막 뛰어나갈 정도 됐대요. 너무 사람 못 봐가지고. 정말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 군복 줄 잡으라고 하는 게 어쩌다가 휴가 나갈 때 한 번 해야지 매일 줄 잡고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런 데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애가 막 사정하면 울며 불며 부모들 불러달라 해갖고 우리 부원장이 몰래 데려왔어요. 부모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또 사상이 꽉 배긴 사람들은 야, 그런데 아무나 가는 사람들인가 니 왔으면 마지막까지 해라 하고 딸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딸 편이니까 쌍가나 두상대기 딸 진짜 엄마 그러면 욕하는 거예요. 두부간이 이렇게 싸마는데 늙어도 더럽다고. 그럼 그래 끝내 마지막에는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뭐 민우 씨나 지성 씨는 뭐 허이국 되게 뭐 갔으면 뭐 이런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허이국도 가면 좋은 건데 못 가는 경우에는 1부류, 2부류는 괜찮은데 이제 뭐 3부류 같은 경우 뭐 이런 공사, 뭐 부호, 뭐 그런 것만 됐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될 때까지 무기 한번 못 줘봐요. 그런 거에 왜 군대 가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부대도 그래서 예, 뭐냐는 턱걸이보다 뱀 대가리가 낫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 허위국 하면은 다 중앙당 그 진짜 그 거물급들이 자식들이 오기 때문에 내 입당 순서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와서 막 이러니까 부모들이 권력 있는 아이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한 몇 년이면 딱 입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되는데 그 부모 권력이 없고 가정 타고대만 좋은 사람들은 10년 만길로 제대돼가지고 그저 당증 하나만 둘러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치기는 아차리 일반 부대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성 씨 이게 솔직히 군대는 제일 편한 게 좀 밖에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생기고 이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저 아는 그 친구 형이 허위국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허위국 가서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군사복무 그러니까 만 10년이 그러니까 횟수를 11년 동안 돼지 죽만 주다가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호직이 그거면. 네, 그래가지고 어떤 데서 그렇게 일을 했길래 그 돼지 죽만 주다 왔냐 하니까 그 뭐 당중강연에서 급식용으로 쓰는 돼지가 돼가지고 그 사료도 다 뭐 고급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형도 1년 동안 복사기만 돌리다 왔다. A4지 터는데 손 많이 비었어. 저는 그때 제대하고 와서 처음 선 들어왔던 남자가 허위사령부 출신이에요. 근데 선보러 왔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 저택을 지켰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부인 김성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국무 쏘고 있으면 와서 사탕 먹어? 그러면서 사탕 한 개씩 주고 간대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지장 찍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자기 호위사령부 얘기를. 신고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는 살면 안 되겠다. 수용소 가겠다. 나중에 가도 되지. 수용소 가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위험하니까. 우리도 그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얘기하셨죠, 몇 개. 근데 저는 또 비밀을 취급받은 사람이라서. 정리해보니까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아유, 어릴 오랜만에 때는 말해서 목 잠겼어. 제가 어릴 때는 이제 TV를 통해서 보면 김일성이랑 항상 연관된 그 영화가 허위 사령부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대단하고 정말 장군님을 위해서 어떤 인민들을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만. 근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돼지도 기르고 아무 할 일이 네. 없다라고 했을 때 되게 실망입니다. 약간, 아니 근데 엄청 다 멋있는 사람이 사람들인 그런 거예요. 자기 할 일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어디 회장님도 화장실 가듯이 근데 그거만 누군가 일해야 한다잖아요. 되니까. 저 은하 씨는 어때요? 지금 호위사령부 얘기 들으니까. 저 허위사령부 군관한테 시집 갈 뻔하다가 백으로 나온 언니가 있거든요. 오, 별 사람이 다 있네. 백으로 나와야 돼, 시집 갈 뻔하다가. 아니 근데 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허위사령부 군인들 중에 결혼을 했다가 이제 와이프가 죽거나 사별하면 이렇게 노청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시집 억가라는 걸 네, 따로 시집 뽑거든요. 억가라는 게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재혼으로 남자 만나지도 못하고 사진을 몇 개 준대요. 그래서 그냥 이 중에 한 명을 골라라고. 그래서 한 명을 고르긴 했는데 도저히 가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처녀의 몸을. 그리고 그 언니가 그때 18살이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쌀을 정말 몇백 킬로를 내고 안 갔다는 얘기 듣고 전 그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예. 예, 북한 10만 명의 호위 사령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김정은 참수작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호위 사령부가 무척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 호위 사령부에 새로운 멤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떤 멤버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이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비해서 옛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 출신 인사들을 경호 고문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북한이 KGB 출신 요원 10여 명을 평양으로 불러들였다. KGB 요원이 와서 출신 요원이 와서 이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정은이 그래도 무섭긴 했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KGB 요원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 사실 훈련보다는 자문이 더 맞겠죠. 자문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먼저 KGB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KGB는 구소련의 이제 그런 뭐 비밀 경찰 조직이고 1917년 12월 20일 날에 창설이 돼요. 사실 지금 현재 소련에 있는 대통령도 옛날 KGB의 요원이었고요. 그래서 동독에서 이제 근무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 그 2017년 2월에 KGB 그 멤버였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주로 가르친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남한에서 김정은 참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테러가 아니라 어찌 보면 테러를 어떻게 하는지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저건 진짜 삼류 소설이에요. 삼류 첩보 소설이나 같아요. 북한 김일성 족속은 외국인을 절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저 체제 저놈의 신의 족속을 보호하는데 저 경호를 45년 8월 15일부터 경호부대로 여기까지 간 그 장관 역사가 있는데 뭘 배울 게 없어서 KGB를 데려다 자기네 공산당도 제대로 못 지킨 KGB를 데려다가 하겠어요. 여기 한 표.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북한도요. 저 훈련 요원들이 대단해요. 가다피 그 경호팀 훈련시킨 것도 다 북한의 헐국 요원들이 나가서 다 시켜요. 아프리카의 숱한 나라들의 그 대통령국 호위 하는데 교관으로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나고한 나라들이 나가서 다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러시아 사람들하고 그 데려다 한다?
나는요. 내가 김일성 족속이라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뭐 북한의 주체 사상 자체가 입에 물어서 달면 넘기고 쓰면 배달은 헷갈리라는 게 그 김일성이가 그 비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은 역사적으로 무기 체제라든가 모든 데서 러시아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제가 장비. 68년도 그때 군에 같이 입대해가지고 2군단에 있을 때인데 그때 러시아로부터 레이더를 이제 2대를 2군단이 2대를 수입해 받았어요. 2대를 받았는데 그게 레이더 하나가 이제 그 16톤짜리인데 그걸 뭐 북한에서는 레이더라고 말 안 하고 탐지기라고 말하거든요. 탐지기. 근데 그걸 수입할 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표시했는가 하면은 그게 중요한 무기니까 땅굴 속에 요라. 네. 레이더를 땅굴 속에 오면 어떻게 자기 사명을 수행해요? 그러나 김일성의 교시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수평정도를 뚫고 그다음에 고지 종점에 수직갱을 뚫고 그다음에 그 레이더 안테나를 분리해가지고 수직갱 꼭대기로 안테나만 뽑았어요. 그 수직갱을 뚫을 때 제가 거기에 동원됐는데 우리 한계소대가 수직갱 보록이 떨어지면서 한계소대가 다 죽었어요. 저 혼자 살았어요. 맙소사. 오늘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는데 레이더를 왜 스맥 볼 것도 아니고 거기다 집어넣고 봐. 레이더가 적들의 이제 1차 타격에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 위치가 북한군 2군단이 황해북도 평상군 와연리에 있거든요. 그것도 평양으로 들여라. 그래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안테나 다시 조립해가지고 우리가 평양으로 들어다가 장비했던 거예요. 아우 귀찮아. 그렇게 북한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뭔가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이게 있어요. 꼭 KGB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호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무기나 장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자, 이쯤에서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국제관계학 석사이신 성주 씨께 드려볼게요. 지금 저 역대 세계 독재자들의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북한 삼부자만 계속 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역대 세계 독재자들의 그 말로와 좀 비교를 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독재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카다피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공습을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그 유럽연합 공습을 받다가 그때 그 도망치는 과정에 심하게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한 게 머리하고 다리를 다쳐요. 근데 사람이 운이 좋게 숨었던 곳이 하수구였어요. 하수구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리비아 시민군이 카다피를 찾아냈어요. 그때 카다피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제발 쏘지 마, 죽이지 마, 쏘지 마, 죽이지 마.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시민군들한테. 근데 결국은 지가 죽은 게 죽었죠. 몇 명인데. 네, 결국은 죽었고 두 번째 사담 후세인이거든요.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2003년도 이라크를 이제 공격을 해요.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을 계속 쫓아다녔죠. 쫓아다니다가 결국을 사담 후세인을 잡은 것이 토굴에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의 모습을 보니까 수염도 너무 많이 길었고 잘 관리도 안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담 후세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갔대요. 그래서 결국은 사담 후세인도 2006년도에 이제 처형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있는 게 이제 오사마 빌 라덴인데 오사마 빌 라덴은 저희가 9.11 테러의 주범으로 저희가 지목을 했고 미국이 지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이 사람을 거의 10년 넘게 추적을 한 거예요. 2011년 5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마바드의 외곽 시설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 지휘를 했던 것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이 작전이 펼쳐진지를 다 보고 있었어요.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그때 사살을 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세 명의 그 독재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독재자의 말로는 첫 번째는 시민군에 의해서 죽었고 두 번째는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죽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 의해서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성주 씨 말하는 거랑 다 들어보니까 일단 정치적 세가 기울면 마지막 가보면 차우셰스쿠도 그렇고요. 후세인, 가다피, 빈라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구스탄 호위군과는 다 어디 갔는지 이게 아마 필연적인 것 같아요. 저 김정은이 10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저 녀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나는 그림이 그려져요. 옆에 여섯 명도 없을걸요? 그렇죠. 6명?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고 소련 공산당 노병들이 살아있을 때 둥소평이라든가 무슨 다 강택민이 현직에 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비상시에 어떻게 한다는 그게 다 있었는데 이 김정은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못된 김정일이도 진짜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어떤 해는 1년에 2번씩이나 중국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올라온 지 5년 되었는데도 아직 중국에서 누구도 안 불러줘요. 이거 놓고 볼 때는 김정은이 말로는 선대 독재자들, 모든 독재자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난 봐요. 분명히 땅굴에 들어갔다가 한 명도 없이 저렇게 잡힐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못 돼요. 다 이제 넘어간 정권의 낡은 지도자를 데려다가 뭔 이해관계가 있다고 중국이 받아주겠어요? 근데 이거를 네.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김정일한테 갔고 김정은한테 갔잖아요. 네. 뭐 이러지는 않길 바랍니다만 김정은의 또 자식이 물려받을 3대까지 와버렸거든요. 근데 3대부터 망하는 거예요. 부자도 3년을 못 간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3대부터 다 내려가는 거예요. 1대가 실컷 우려먹고 2대는 찌꺼기를 좀 먹고 3대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서로 말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 특히 저 연예인분들은 못 살아보지 않았어요. 예. 북한에서 실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타격하겠다고 할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실 쫄리는지 몰라. 겁나죠. 네. 그 무력부 작전국 아이들하고 내가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 작전국 아이들이 작전하는 대로 최고사령관이 이제 비준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심이 되는 거예요. 야들은 미군과 일본군과 한국군에 대해서 군사적 역량 대비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조가 관계. 그러니까 걔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야. 야, 미국하고 싸운다는 게 그저 계란 우파이들 까는 거다. 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장군님에게는 우리 집니다 소리를 못 하는 거고 싸우면 우리 이깁니다라는 보고만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 작전 전술연구 토론회를 할 때 자, 미국이 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누가 맞겠는가? 이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사실 북한은 없는데 100발 쏘면 100발 다 맞아야 돼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까. 토마호크를 어떻게 먹어? 네, 없어요. 정세는 항상 긴장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 울지 훈련, 또 팀스리프 훈련하면 우리는 무조건 갱도에 갔어요. 갱도에 가면 갱도 생활해야 되는데 자, 갱도에서 나오지 못하지 후방부나 격리과에서 만들어준 음식 갖고 이제 먹으면서 사는데 권총은 항상 차고 있지 신발 신고 자야지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또 이제 정전되면 새까맣잖아요 갱도가. 그러니까 자체 발동기 돌리는데 자체 발동기라는 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갱도를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취약점은 사실상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막 진작 날아갔죠. 후세인이 막 뭐라고 막 자기는 가만히 안 있겠다 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막 미사일 쏘고 나중에 지상군 투입했더니 다 도망가고 없었대잖아요. 없죠. 네. 토마호크 막상 맞아보면. 그러니까. 토마호크 미사일 막을 아무런 어떻게 막아 토마호크를? 우산으로? 그물 기구탄. 아, 그물을 평양에 그물을 친대요 이렇게. 평양 고사포 사령부에서 이제 그 장벽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화력으로 장벽을 편다는 소리인데 그걸로 공중으로 침입해 오는 저기 공중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도 공중 목표니까 그걸 걸로 막는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토마호크가 앞에 눈이 달려가지고 피해서 다니는 미사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모든 탄에다가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저공으로 들어가서 자기 목표를 딱딱 때리게 돼 있어요. 김길성 기자님은 그 북한의 그 지하 벙커에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예, 당중앙위원회 밑에는 그 기본 1차 지하 벙커죠. 거기로 말하면 중심이니까 거기는 한번 행사하고 나왔죠. 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쫙 들어가면요 정말 굉장해요. 탁월하게 뚫려놨어요. 선들이 많고요. 그 안에 탱크도 있고요. 이
병원도 있고요. 병원 수술대도 쭉 있고 무전실, 무슨 지소, 포차도 파킹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의 평양시 중심구역 그 밑에가 지하 도시구나. 예. 근데 그 위에 이제 인민대학습당까지 있어요. 근데 왜 이 밑에다 했지? 그거 좀 말하니까 국제법에 의해서 그런 인민대학습당 같은 문화재는 공습을 못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딱 전개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인민군 그 땅굴 같은 데 들어가면 사실은 그 저희 그 사군단 같은 경우는 직속 거기에 들어가면 땅굴이 있어요. 근데 딱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군인들 들어갔을 때 잘 수 있는 침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물 탱크 같은 거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항시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럼 모르는 일반 사회인이 들어왔을 때는 수영장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탱크가 엄청 큽니다. 거기가. 아무튼간에 호위사령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처음에는 약간 야 무시무시하구나 10만이나 되다니 했더니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보급, 먹는 문제 이걸 얼마나 고민들을 하겠어요 지금 사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선생님 옛날에나 보급 좋았지 뭐 모든 걸 다 자체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월급이 잘 나오고 있어요 건빵에 별사탕이 있겠어요. 월급 나오면 뭐래요 쌀도 못 쌀 한 킬로도 못 사는 월급 있겠고 뭐. 그러니까. 네, 특급 비밀 김정은을 지키는 사람들 평양의 호위사령부가 이 김정은의 신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실세로 떠올랐지만 정말 베일에 쌓였던 김여정 어떤 인물일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만갑 인물 탐구 김여정 그녀는 누구인가? 2015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며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김여정. 이남 일녀 중 막내인 김여정은 90년대 후반 10대의 나이에 오빠 김정철,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지낸 인물로 그녀의 성격은 또래의 여성들처럼 활발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96년부터 2001년 1월까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김여정이 같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김정일의 과거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를 2008년 12월에 동경을 방문했을 때 만나서 생생한 이야기들을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7월 27일은 북한에서 전승기념일이라고 불리는데 그날 모란봉 악단 공연이 있었고 두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가 앉을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본인이 확인을 하고서 이제 거기 곁에 있던 남학생들한테 오늘 김정은하고 이제 리설주가 오지 않는다고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당시 김여정은 카메라를 좋아하고 좀 활달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대생과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김여정이 처음 북한의 모습을 드러낸 건 2011년 김정일 영결식 때였다. 이후 북한 공식 행사에 간간히 모습을 보이다 2015년 노동당 선전부에 임명된 뒤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우상화를 담당하며 활동을 시작한 김여정. 그런데 현지 지도와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김정은을 보필해온 김여정이 2016년 6월 이후 갑자기 종적을 감췄는데 지난 4월 9개월 만에 나타난 김여정. 일부 언론에선 김여정이 뼈 결핵을 앓는 것이 아니냐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는데 김여정의 어머니 고용희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선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김여정이 가족력이 있다고 할 때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김여정이 건강 이상으로 인해서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김정은은 북한 내 유일한 혈육인 김여정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하는데 김정은과 김여정은 어릴 때부터 서로 친했고 또 스위스 생활까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는 매우 애틋하고 각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현재 자신의 어떤 스케줄, 공식 행사 참가 등을 김여정에게 맡기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김여정을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김여정이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다 북한 실세로 떠오른 김여정. 김여정에 대한 온갖 추측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여정을 둘러싼 소문들,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저는 궁금한 게 저 김정은, 김여정 저 두 남매가 실제로 저렇게 사이가 돈독한지 아니면 쇼인도 남매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김여정하고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을 했거든요. 그러면 10대를 같이 보냈어요. 그럼 그때 한창 사춘기 때 그러한 시기 때 같이 보냈기 때문에 아마 애틋한 관계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믿는 사람이 김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왕 국가에서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형제가 앞으로 잠재적인 정치적 적이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가부장 제도이고 그리고 김여정은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도전자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다 드는 것 같고 만약 경우 김정은이가 이제 아웃됐을 때 보완책으로 김여정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도 봅니다. 이소연 씨. 네.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세 명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은 김일성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남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스위스 유학을 진행하면서 그 하는 과정에 또 그 엄마가 고영이가 유방암으로도 죽죠. 그러면 형 김정철이한테 김정은이가 의지하기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애틋한 정 같은 것을 못 느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여동생이다 보니까 그 엄마로서의 정, 이게 부드러운 정 같은 것을 아마 거기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김여정을 자기 옆에다 측근해서 지금 보좌하는 과정에서 꽃다발을 계속 받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북한에서 TV 봤을 때는 경호원들이 다 합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들이 꽃다발을 받아서 뒤로 이렇게 다 치우거든요. 근데 김여정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김정은 옆에서 거의 내조자 같은, 동반자 같은 이런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 거죠. 김여정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이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도 김여정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언제부터 김여정을 알게 됐냐면은 김정일 사망 이후 전문식장에 김정은이 뒤에 까만 옷을 입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누가 봐도 김여정이다, 김정은이 동생이다 대주지 않았어도 보나마나 저건 동생이나 부인쯤 되겠지 이렇게 말이 돌았거든요. 함부로 거기에 못 서 있는 거니까. 네, 함부로 못 서고 딱 뒤에 서 있었으니까 부인도 아닐 것이고 저게 이렇게 등장할 쯤 하면 아마 형제일 것이다. 제가 그 군사복무할 때 그 금수산 기념궁전 호위하던 그 호위병이 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됐으니까 김여정의 그런 걸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김여정이가 금수산 기념궁전이라 이런 데 계속 한 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했대요. 방문해갖고 이제처럼 허위 일꾼들하고 자주 와갖고 저건 담당 군이 아니면 이제처럼 간호사겠다 아니면 애첩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후에 출입이 잦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포도 관리원들하고 대화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완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 얘가 조성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여자 누구길래 여기 함부로 이렇게 드나드나 하니까 내 생각에는 자매분 같다. 김정일의 자녀 같은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근데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여정이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저게 자매라더니 진짜 맞긴 맞구나. 그때까지 이름이 안 밝혀졌어요. 김여정이라는 게. 그게 지금 근황에 와서 지금 밝혀졌는데 그때 당시까지도 잘 몰랐댔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말하는데 김정일이 그 조문식장에 그 이제 감장 그 저고리 이끌고 갔을 때 못생기지 않았나요?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부인이라고. 그래도 북한의 최고 권력자 지도자의 와이프를 그렇게 못생긴 여자를 세울 수는 없거든요. 한번 잡잡한 게 작달무로 난 게 볼품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딱 서서 울고 하는 걸 보고 저기 동생이구나. 자식이구나 한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사망하에서 이게 끝난 다음에 한간에 그 간부들 속에 말 돌아간 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김여정이가 남자였으면은 뒤를 물려줬을 걸. 머리가 참 좋대요. 군사에 해박하고. 네, 그걸 항상 이렇게 술자석에 앉아 염두를 했다는 겁니다. 길선 선생님. 저 전제는 신의족속이니까 뭐 북한 주민 사이하고는 한 초도 어울려 본 적이 없죠. 저렇게 이렇게 공포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이 알겠어요. 나 역시 그 장례식장에서 봤는데 김여정이는 앞줄에 나와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여자가 이런 기둥 뒤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들어갔다 내밀었다 들어갔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설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울 때 저건 김일성 족속의 가다리로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도 그 가게의 가족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수가 있나요? 그 신격화되다 나니까 김일성 때는 김경이랑 김정일이는 우리랑 다 같이 대학 다녔어요. 근데 그 김정일이 때부터는 내원녀들로부터 줄줄이 애를 나타나니까 공개시킬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계속 숨어서 키우고 내국에 내보내고 정상적인 북한의 교육 시스템에 한 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식들은. 자, 첫 번째 루머입니다. 첫 번째 루머. 신우이 김여정과 올케 리설주는 사이가 안 좋다? 김길성 기자님, 그 정말 사이가 안 좋을까요? 그런 균형이 형성될 수 없어요. 저 두 관계에서는. 왜냐하면 이설주는 들어간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아무 때 바꿔도 바꿀 수 있어요. 김여정이는 어떻게 바꿔요? 제 동생인데. 핏줄이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공식은 성립될 수 없고 우리 이건 장성택이만 놓고 봐도 알아요. 그 어떤 싸이로 들어갔다 어쨌든 죽었잖아요. 필요하니까 구족속이 죽인 거예요. 이설주도 그 이상의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 워낙에 신의종자들이니까 걔들이 동선이 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감정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김일성 족속이 3대 실습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가십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 가문의 그 모든 일상이 둘이 같이 행사만 안 나가도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틀어졌대, 틀어졌어. 이제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하도 가십거리가 되다 나니까 한 번만 안 따라 나가도 의견 불화설이 도는 거예요. 김여정이 리설주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오빠랑 결혼해서 질투해. 그래서 막 괴롭히고 그러다가 내 말 어느 날 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어느 날. 그러면 너 오늘 나오지 마. 왜냐면 김여정 마음이니까. 아니 그거는요 김경희하고 김정일이 관계만 봐도 그래요. 김정일이가 자기 내연들을 공개 못하고 그렇게 한 것도 저 김경희 때문에 못한 거예요. 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지 오빠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뽀조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나도 김경희는 무서워. 그건 당중앙의 간부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이 곧 김경희 말이고 김경희 말이 곧 내 말이다. 이렇게 자기하고 동격으로까지 올려놨어요. 원래 남자들이 좀 여자 말엔 약하잖아요. 그 생긴 거 띵띵한 게 김여정이랑 이겨먹게 생기진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김여정이 현재 맡고 있는 그 중차대한 꽃다발까지 받을 정도의 그 다망한 곡에서 이설주 언제 신경 쓸 새가 있어요? 따로 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탈북하기 전에는 이제 제 동네에서 난 소문이에요. 이제 리설주가 고향이 청진이잖아요. 근데 경성에서 특각에서 첫 애를 낳대요. 근데 그때 김여정이가 와서 이제 순산할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봤고 그리고 리설주가 딱 출산한 다음에도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형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깍듯하게 했대요. 되게. 근데 그 옆에서 보신 분들이 소문이 나온 건데 그래서 제 동네에서는 김여정과 리설주의 사이가 엄청 좋다. 근데 아기는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는데 딸이라서 김정은이 안았었을 것이다. 그때 김정은이 안았고 김여정이 첫 애를 볼 때 왔었다. 이렇게 소문은 그렇게 났었어요. 자, 여러분들 재밌죠? 네. 자, 김여정에 관한 소문 두 번째 루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유부녀다 카더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까 사진 반지도 있던데요, 사진에? 제 반지 낀 게? 느낌의 반지를 여기다가 은색 반지가 있었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뭘 끼고 있더라고요. 불과 한 1, 2년 전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군인 중에 높은 사람 원래 최령해. 최영애? 최령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며느리라고 맞아. 맞아요. 그런 소문 있나요? 예, 우리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김여정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우리 이인자라고 하는 최령의 아들하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기사까지 나왔고 그걸 또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처럼 2015년 1월에 김정은이가 애육원 갔을 때 김여정이 나올 때 그때 반지가 이렇게 보여졌죠. 그러면서 분명히 결혼했을 거다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좀 약간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설주랑 같이 임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반론 기사는 그 최룡의 아들은 사실 망난이다. 네, 그것도 그런 기사 또 나왔었습니다. 연정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했을 것이다. 네,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30살이면 좀 늙은 처녀라고 하기 때문에 뭐 가문이라고 해서 신이라고 하지만은 뭐 어쨌든 짝을 만나야 하는 거는 뭐 있어야 될 일이니까. 보통 그 나이 때까지 총각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항상 아랫사람한테도 존댓말을 남편한테는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사람보다는 나보다 한 2~3살 정도 위에 있는 남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김여정은 충분히 30살이게 되면 자기보다 동갑이거나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자님, 근데 이제 만약 김여정이가 결혼을 해요. 그럼 이제 김정은이 자기 매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한 자리 줄까요? 주겠죠. 장성택이 같은 자리. 당연하지. 그 한 자리 왜 안 주겠어요? 줬다 또 뺐겠지 뭐. 줬다 뺐겠지. 되게 원래 저 김일성 족속에 들어가는 그 저 사이들은 장성택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장성택이가 당중앙위원회 뭐 부장으로 있으면서 한 일들이 평양시 주민 소개 사업, 무슨 주민등록 재사업에서 당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내쫓고 추방하고 이런 일만 한 거예요. 행정부가 원래 그런데요. 저 피는 그 쌀과 다 손에 묻히게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 여론이 나빠지면 수령의 뜻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 해서 걔가 처벌받는 거예요. 장성택이가 죽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저 잘못 들어갔죠. 그런 자료로 딱 들어가면 그 이상 안 써요. 권력의 속성상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사업 담당을 꽤 많이 했잖아요. 실제 북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무역까지도 다 관장을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김정은은 그 장성택을 채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인물 정도 그 자리는 주진 않을 것 같고 대신 김여정이를 왠지 그 외조할 수 있는 정말 좀 낮은 급의 어느 한 자리라도 주진 않을까. 왜냐하면 그 김여정이 위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또 보아죠. 대리 씨, 또 네. 이번에 준비한 네. 게 있죠. 다음- 김여정에 대한 소문. 네, 김여정에 관한 세 번째 소문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문.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와 김여정의 평행 이론? 그러니까 김정일은 여동생 김경희가 보필을 했고 김정은은 여동생 김여정이 지금 보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비슷한 구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김미성 기자님? 비슷한가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놈의 족속이 봄이로 놓고 볼 때 그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김여정이는 김경희가 섰던 자리처럼 거기서 철저히 마지막까지 김정은을 보좌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걔가 후계자가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북한은요 여성에 대한 관념이 전반적인 인식이 사회하고 달라요. 북한이 어떤 여성도 장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김경희하고 김여정이가 평행 이론일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일 거다, 김여정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직책에 한해서 김정일을 보좌하면서 그 직책에서 자기 역할만 수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지근거리에서 지금 김여정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보좌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평양에서 떠도는 소문이 김여정이를 여정 동지를 통해야만이 모든 것이 김정은한테 들어간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김여정은 김경희의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얼마 전 10월 7일 날에 북한에서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두드러지게 이제 뭐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김여정 그리고 최룡회. 최룡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이 8개나 돼요.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또 정치국 위원으로 이제 발탁이 됐고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최희 동지, 박태덕 동지, 김여정 동지, 정경택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사실은 저희가 김경희하고 김여정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일 시대 때 여자 하면은 김경희 동생이었죠. 동생은 64세 나이에 정치국 위원이 됐어요.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것이고요. 우리가 북한을 분석할 때 북한의 서열을 볼 때요. 주석단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단 몇 번째 누가 앉았고 그리고 또 수행 서열이라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어디 행차 갈 때 누구 동행을 했고 몇 번을 동행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파워가 이렇게 좀 매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김경희보다는 김여정이가 매체에 등장한 수라든지 동행 빈도라든지 주석단에 앉은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훨씬 김여정이 김경희보다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여정이가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현재 김정은을 보좌를 하면서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김정은의 신변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길선 선생님, 김여정이 이번에 딱 직책을 제대로 잡았어요. 북한이 서류를 보면 수령이 있은 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제가 있고 정치국 후보위원제가 있고 그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위원제가 있고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제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지금 후보위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김여정의 위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당중앙위원회 최고의 상 결정기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 경제, 군사 뭐든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론에 붙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연정 씨 생각에도 좀 이 평행이동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일이가 김경일을 믿고 의지했듯이 김정은이도 김여정이가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김여정이밖에 정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김경희가 정말 직책상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잖아요. 높은 임무를 수행했으니까 김여정이도 김경희처럼 웅당. 김정일이 김일성이 핏줄이니까 웅당 자연적으로 그렇게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건 주민들 속에 다. 김길성 기자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 자꾸 제가 이만감 나오니까 그거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는데 그 김여정이만을 위한 그 남자 기쁨조가 있습니까? 오, 궁금하다. 김경희한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있을 거예요. 우와, 김여정도 있을 거예요. 미쳤어. 대박. 김경희요? 김경희의 그런 기쁨조가 있었다라는 네. 카더라. 진짜요? 카더라가 아니라 카더라. 그건 진짜 있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80년대 중반부터 김경희하고 장성태이가 별거해요. 별거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그 중앙당 사람들도 그래서 좀 모조리 새끼 마누라 옆에도 못 간다고 계속 그랬댔어요. 나는 그 중앙당에 취재를 자주 가다 나니까 들었는데 이 김경희가 같이 동관 남자들이 그 북한에 이 파이어링 어디 가서 콩쿨 가서 1등 했다는 이 김 한때 TV에 많이 나갔댔죠. 네, 그것도 기쁨적으로 들어갔고 이예요. 몇 명 돼요. 무용 배우들도 들어갔고.